네,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체육교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체육교사를 17년 동안 하다가 교육청 장학사가 됐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가지고 두 번이나 떨어지고 세 번째 겨우 합격해가지고 장학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평생 교육을 맡고 있고 뭐 그랬었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그 교사일 때 테니스 선수를 키워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선수를 제 손으로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재주를 가졌길래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이론적 바탕을 저를 도와준 사람들은 제 밑으로 코치가 6명이 지나갔어요. 같이 근무하던 코치 선생님들이 6분이나 있었던 거죠. 그분들한테 이제 코치하는 그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다 배웠겠죠. 아무래도 옆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근무하던 학교가 강원도 평창고등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그 장동식이라는 그 예전에 여자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분이 무슨 사고를 치셨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피신해가지고 계셨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기 전에 얘기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니스 선수 출신이고 테니스 지도하신 분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테니스 지도하는 있는 학교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뭘 많이 전수해 줬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학생들한테 전에 내려오는 쪽지 페이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짧은 공은 짧게 쳐라, 짧은 공은 스트레이트로 쳐라, 내가 힘들면 상대방은 더욱더 힘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석 플레이가 무려 125개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애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다 모았어요, 그걸. 제가. 그랬더니 이 학교가 전국대회 나가서 늘 4강에 들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그런 데 있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여러 잡지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잡지책에서 테니스에 대해서 한 말씀 하려면 정말 뭐 세계적인 코치 아니면 거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치가 거기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세계적인 코치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걸 3년치를 모았어요. 그때 당시에 4개나 됐어요. 우리나라에 테니스 잡지가 월드 테니스, 뭐 모던 테니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코치들이 한 얘기들 정석 플레이 같은 거를 쫙 모아가지고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백뮤직을 쫙 넣어가지고 그걸 해서 한 2시간 분량을 해가지고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3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3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념이 딱 정립이 돼요. 그런데다가 운 좋게도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기 뭐 윈블던이나 이런 데 나가서 뭐 쪽도 못 쓰니까 이래전 통과도 지금은 그래도 뭐 4강도 든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하지만 없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코치를 아주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미국 NBA 그 닉 볼리테리 테니스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요. 마이애미에 있는. 그래서 그분을 플로리다에 있는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강습을 열었어요. 강습회를 일주일 동안 열었어요. 뭐 그분 먹이고 재우고 뭐 강연료 주겠으니까 아주 엄청난 돈을 들인 거죠.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그랬더니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국가대표 감독, 코치 이런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실업팀 감독, 대학팀 감독, 코치들. 근데 고등학교 코치 감독으로선 유일하게 저만 참가했어요. 한 5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테니스 전문가들이죠. 저는 뭐 비전공이고 그분들은 전공인데 그분들이 질문이 뭐냐? 그 닉 볼리티레시한테 질문하는 게 톱스핀은 어떻게 거는 겁니까? 서비스는 어떻게 넣는 거야? 이 기술적인 것만 물어봐. 근데 그분의 교육 목적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놀랍게도 테니스 선수 출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변호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첫째, 열정적으로 가르쳐라 이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볼 대주는 방법을 그 사람이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는 연습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야만 선수가 할까 말까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볼 툭툭 떼준다고 애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주로 포핸드를 많이 가르쳐서 공격적으로 테니스를 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우쳤어요. 제가 많은 그 테니스의 정석을 보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일이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나는 일생 동안 살면서 세상이 허망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명상으로 해탈을 하든지 하여튼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스승의 교리라든지 다른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다른 깨달은 선지식들의 말씀을 다 종합해가지고 많이 듣고 전체적인 교리, 그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서울로 간다면서 부산 쪽으로 가면서 빨리 가라고만 막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았잖아요.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엉뚱한 쪽을 바라보고 엉뚱한 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깨닫는 스승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집착을 버려라. 마음에서 집착을 버리면 깨달음은 없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집착을 버리려는 집착을 또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모양다리에 걸려가지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거죠. 사실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 밑에서 20년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스승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 사람 깨달을 가능성이 오히려 없을지도 몰라요. 스승이 없어가 스승 한 번밖에 못 보고 만나지를 못했는데 스승님이 뭘 가르칠까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요. 오히려. 그리고 진짜 내가 에너지를 못 넣는 법이라든지 집중이 잘 된 상태에서는 스승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공부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황벽선사 밑에 있던 임재선사는 다른 사람들은 스승한테 어떻게 하면 나를 한번 쳐다보게 할까, 저 스승한테 어떻게 하면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수시로 드나드는 거야. 거기 황벽선사한테 가서 일부러 별 질문이 없어도 가서 스승님 하면서 아부도 떨고 별걸 다 하는 거야. 근데 임재선사는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스승을. 왜냐? 찾아갈 필요가 없었죠. 나한테 빛이 쏟아져 내리고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황벽선사가 밑에 내려온다 소리 들으니까 제자들이 얼른 가서 탁 자복에 앉아가지고 딱 근엄한 자세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임재선사는 별 그런데 관심도 없어. 황벽선사가 스승이 있거나 말거나 잘 상관없어. 저 구석에 가서 방석을 툭 두주고 자는 척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스승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임재선사한테는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공부가 엄청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이놈들아 저 임재처럼 똑바로 명상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승이 말씀하신 그 입문할 때 가르쳐준 그 정석, 진수를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죠.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하다 보면 아주 분명한 진보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에너지를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자비심에 의한 공덕을 쌓지 못하면 진보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뇌가 최적화가 되려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야만 최상의 상태를 이룰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명상하는 거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 보는 분들은.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두뇌 속의 최적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테니스계를 은퇴하고 또 교직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꽤 유명한 선수를 키웠거든요, 실제로. 그건 아는 사람도 참 많은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저한테 누군가가 한번 좀 질문을 하지 않겠나 이런 속으로 내심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저한테 테니스 어떻게 치면 잘 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나 한심하구나. 야, 정말 내가 어떤 지도자를 잘 키웠으면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팀을 맡았을 때 어디 잘한다는 학교를 탁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애들 학생들도 만나보고 그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보고 정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염탐도 하고 뭐 질문도 해보고 현장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가보는 거. 또 사람은 특성이 그겁니다. 와서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간이라도 빼질라 그러고 다 너무나 대답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코치한테 가서 제가 평창고등학교 근무할 때 일부러 그 포대 있잖아요. 그 시골스러운 거. 거기다가 풋고추를 잔뜩 따고 감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창피스러워도 그거 버스에다가 시외버스에다 싣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거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좀 뭐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밥까지 사주면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게임도 붙여주고 너무나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안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장시키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상. 왜냐면 저는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테니스 이론적인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 밑으로 코치가 6명이나 지나갔고 닉 볼리테리시한테 강습회 그 자격증까지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깨우친 게 뭐냐, 늦게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우쳤어요. 현장에서 직접 느꼈어요. 그걸 가능력 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선수를 운동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방법 그대로 아주 최고의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선수를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3명의 선수를 데려가서 우리끼리 결성을 했어요. 그때가 88년 88 올림픽 다음 해였는데 소년체육대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해에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겼다 그래가지고 안 했던 종별 테니스 대회가 제일 큰 거잖아요. 전국 종별 테니스 대회에서 우리 선수끼리 결승을 했어요. 1, 2등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에 내려와서 카프레드를 하고 난리 쳤죠. 그 정도로 막강한 선수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으로 됐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엄청난 내면에 그 잠재력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까 거기 서울 어떤 명문 중학교 학부모 형님이 저를 보고 식사를 하러 가져요. 제가 왜 또 외부의 학부형하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좀 부탁드릴 것도 있으니까 좀 식사 같이 갑시다. 생전처럼 가는데 뭐 한정식집이라는데 정말 좋은 데를 정말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곳을 갔던 것 같아요. 그걸 갔더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새벽에 코치 하나 두고 아침에 코치 하나 두고 학교 코치 한 분 있고 저녁에 코치, 밤에 코치 한 명을 더 쓴데 4명의 코치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8강에도 못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길래 그 3명의 선수 데려와서 자기네끼리 결승까지 할 정도로 한 명이면 재수 좋아서 얘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2명씩의 결승에 올라간 거는 이거는 뭐 지도를 잘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선생님 기적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밥을 사고 뭐 이렇게 사례비도 좀 주시면서 하는 소리가 내려가거든. 다음에 이제 조용할 때
저희 아들 들고 내려갈 때는 게임 한번 붙여달라는 거. 그거는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에, 그렇게 그런 노하우라는 거는 정말로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해 주거나 또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렇게 돈 들여서 하려지 말고 아빠가 직접 가르쳐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 에이스 아빠를 그 아들을 들고 매일 다니면 조그만 애가 라켓 길이만 하는 애가 매일 아빠가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 후배인데 우리 고향 후배인데 얘기했어요. 그 애를 코치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렇다고 코치한테 당신이 가르친다 소리 절대 하지 말고 비밀리에 계속 볼을 하루에 1000개씩 같은 대줘라. 볼을 1000개씩 더 쳐라. 코치가 학교에서 다른 애들하고 다 똑같이 하는 거 이외에 1000개를 더 해라.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저는 이제 담벼락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밤에도 이 백열등 하나 켜놓고 백보드 치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무조건 1000개를 채워라 하루에.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이 1등 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강원도에서 우승한 걸 가지고 뭘 그걸 전화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어디서 했는데 그랬더니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 정연이하고 걔하고 매일 이겼다 졌다 하는 시절이었어요. 정연이가 1년 선배예요. 그보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우승한 애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국가대표 에이스가 되는 거죠. 테니스는 이 의외성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잘하는 선수가 나중에 잘 되는 거는 왜 16.5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잘하는. 그래서 어릴 때 잘하는 선수를 뽑아다가 훈련을 시켜야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껴서 현장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선수 제가 키웠다 그랬죠. 그때도 걔네들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해다가 엄청난 열정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되죠. 저 같은 지도자는 만나기는 어려울 테니까 부모가 직접. 저는 뭐 퇴임했으니까 저보고 아마 부탁한다면 저는 가르칠 의향은 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여기 초등학교 코치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속으로 좀 있는데 아니 장학사 뭐 교육연구사 교감 교장 다 하고 퇴임한 사람이 그 나 좀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리고 또 나는 라이센스가 없잖아요. 내가 뭐 선수 출신도 아니고 지도한 경력만 있는 거 가지고는 좀 그래도 아주 구하다 못 구하면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긴 가졌어요. 근데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오면 부모님이 직접 자식을 가르친다 그러면 저는 가르칠 의향은 있어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노하우를. 그래서 간단해요. 전체를 알면 간단해요. 전체를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돈을 아무리 들여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코치 4명 쓴 부모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게 한다.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많이 하면 잘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많이 하면 잘하지. 근데 많이 하기만 했으니까 이 선수는 우승을 못하더라고. 외국대회에 나가서 많이 해서 에라는 전혀 없어. 근데 내가 직접 가르친 선수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격형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실수 없이만 하는 걸로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 그 선수는 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사실 관심도 없었고 너무 지겨워서 쳐다도 안 봤지만 그래서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 이 선수를 가르치는 건 부모가 직접 가르쳐라. 노하우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많이 시키면 잘한다. 이런 점을 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